축구를 하고 난 다음날 침대에서 일어나 한 발을 내딛는데 하고 통증 때문에 고통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발톱이 빠지고 물집이 생겨서 몇 주 동안 하고 싶은 운동도 못하고 일상생활에 고통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격렬하게 축구하고 난 다음날 침대에서 첫 발을 내디딜 때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험이 만약 있으시다면 당신도 저처럼 중증 축구 중독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몇 년간의 고민과 노하우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안전하고 행복한 축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체중입니다. 체중과 발에 가해지는 압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의 10% 증가할 때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최대 15%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축구는 필연적으로 최고 강도의 스프린트는 물론 순간순간 급격한 가속과 감속, 방향 전환 등의 동작으로 인해 발에 가해지는 부하가 일상생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체중의 증가가 당연히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부상과 발의 피로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또 자기관리와 상관 있는 부분이라 특별한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번 영상에서는 축구를 하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일반 아마추어 축구를 즐기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체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고 체중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소소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중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비만의 기준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비만의 기준은 BMI로 알려진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25 이상이면 비만, 23 이상이면 과체중입니다. 그러면 키가 180에 74kg이 22.83으로 간신히 정상이고 75는 69가 22.53으로 간신히 정상, 70은 65kg이 22.49로 간신히 정상 범위입니다. 키 170에 72kg는 24.91로 간신히 과체중, 키 175는 76kg가 24.82로 간신히 과체중, 180은 80kg가 24.69로 간신히 과체중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키 180에 74kg면 정말 말라도 너무 마른 거 아닌가 싶은데 정상 범위가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축구 선수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반 아마추어 축구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180에 74kg 이하, 150에 69kg 이하, 170에 65kg 이하는 가혹해도 너무 가혹합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날씬함을 넘어 너무 말랐다고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학문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희 채널에서 임의로 그 기준을 정하자면 아마추어 축구를 하는데 적정한 체중은 BMI 지수 24 정도가 일반인으로서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상적으로 과식하지 않으시면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는 상태, 술도 가끔 한 잔씩 하고 축구를 포함한 운동도 꾸준히 하는 상태, 그 정도에서 식사를 조금 조절해서 드시면 딱 23에서 24 정도, 즉 냉혹한 BMI 기준에서는 과체중과 비만의 경계쯤 있는 수준. 키 몸무게로 말씀드리면 170cm는 65에서 69kg 사이, 175cm는 69에서 74kg 사이, 180cm는 74에서 78kg 사이 정도입니다. 방금 저희 기준에서의 적정 체중을 넘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아니지만 축구를 재밌게 즐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도입니다. 사실 주변에 30대 넘으신 분들 중에 저 정도 체중도 엄청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아무튼 저희 채널이 무슨 공신력이 있는 기관도 아니고 그냥 저희가 봤을 때 일반인이 지속 가능하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구를 부상 없이 즐길 수 있는 적정 몸무게입니다. 단 BMI의 특성상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체중 관리는 결국 섭취한 칼로리와 소비한 칼로리의 균형에 답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좀 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체중 관리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극단적으로 많이 드시다가 극단적으로 안 드시다가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체중의 증감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결국 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드시는 양의 80%만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복팔분이라고 하는데요. 배를 80%만 채운다는 개념입니다. 소식주의자라는 책에서 읽은 개념인데 식탐을 잘 조절하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복팔분의 개념을 배워서 예전보다는 수월하게 체중 관리, 식사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복팔분 하려고 하는데 완벽하게는 잘 안 되지만 최소한 배가 너무 많이 부른 것은 경계하게 됩니다. 항상 밥을 뜰 때 80%를 계산하면서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축구 잘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시죠? 뭐든 잘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법입니다. 해보시면 속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아니 무슨 축구할 때 발의 피로도와 통증을 잡는데 체중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나 싶으실 테지만 그만큼 체중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FG 축구화입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메이저 스포츠 브랜드들은 호나우도나 메시,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를 모델로 하는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슈퍼스타들은 모두 FG 축구화, 즉 천연잔디 전용 축구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EPL의 거의 모든 선수들과 K리그의 선수들도 모두 FG 축구화를 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슈퍼스타나 프로 선수들이 신는 최상급 축구화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AG나 HG에서 최상급 축구화를 출시해도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실제 프로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를 신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이것도 역시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FG를 신으면 안 됩니다. 천연잔디에서는 예외입니다. 웬만해서는 절대로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은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K1, K2 리그, 즉 프로 선수들을 제외한 모든 축구 리그, 조기축구, 유소년 축구리그, 생활축구는 99%가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FG는 접지력이 너무 과도해서 우리의 발과 발목, 무릎, 허리까지 데미지를 줍니다. 아니 난 안 아프고 잘 마시는데? 하시는 분들은 저도 어릴 때는 그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라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지금 자라나는 유소년과 청소년은 정말로 FG를 신지 않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FG를 단연간 인조잔디 구장에서 착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미지는 쌓입니다. 이건 정말 축구를 오래 하신 분들은 느끼실 내용입니다만 축구를 하면 할수록 FG 축구화를 신을 때 관절에 데미지가 쌓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무슨 특별한 이벤트나 부상을 입지 않더라도 조금씩 나도 모르게 데미지를 입어서 결국 몇 년 후에는 고질적으로 약해져 있는 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몇 년에 걸친 체감이기 때문에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 역시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풋사라를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신고 나서 모든 관절, 특히 발목이 좋아짐을 느끼면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그만큼 천천히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데미지가 쌓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G 축구화를 신으면 한번 부상을 입거나 데미지를 입은 관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의 특징은 스스로 자가치유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절을 당하든 염좌를 당하든 간에 병원 치료를 하더라도 결국 치유를 하는 주체는 우리의 몸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요. 그런데 한번 부상을 입고 계속해서 FG 축구화를 신으면 전혀 나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발목이 특히 고질적으로 안 좋았는데요. 발목 골절 이후에 바깥쪽 인대는 당연하고 지금 보시는 뒤쪽 인대까지도 손상이 가서 킥을 할 때 발목 고정이 안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킥을 잘 차던 사람이 킥이 안 되니까 정말 답답하더군요. 그렇다고 이게 축구를 못할 정도로 아프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다만 발목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측 굴곡하여 발목을 고정하려고 하면 아주 미세하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미세함도 킥의 파워와 정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킥 하나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그 킥이 안 되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조기 축구라도요. 세 번째는 실제로 부상을 당하더라도 FG보다 TF가 덜 다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같은 발목의 염좌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FG는 TF보다 더욱 지면에 깊이 박히게 되어 축구화가 고정이 되는 반면 TF는 일정 수준의 힘이 가해지면 결국 지면에 스터드가 박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끄러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상을 당하게 되더라도 TF가 FG보다 훨씬 덜 다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부상이 아니더라도 실제 발 자체의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모든 스포츠, 즉 급격한 가속과 감속, 방향 전환이 있는 스포츠에서 적정 수준의 접지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정 수준의 접지력이 넘어가게 된다면 모든 선수가 다치게 될 겁니다. 발이 땅에 턱 하고 붙어버리고 몸은 제동을 못하고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는 자연적으로 잔디와 흙이 쿠션 역할을 하고, 인조잔디는 칩을 깔고 실내 운동은 마루를 까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밀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접지력이라는 것이 너무 없어도 기술을 구사하기가 힘듭니다. 축구는 순간적으로 상대를 속이고 공간을 창출해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접지력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방향 전환하려고 하는 순간 공격수와 수비수 모두 넘어져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안 될 것이고, 무엇보다 다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접지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FG 축구화를 천연잔디에서 신게 된다면 스터드가 잔디와 흙 사이에 콱 박히면서 접지력을 발생시키면서도 우선 잔디와 흙으로 인해 약간의 완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일정 수준 이상의, 즉 선수를 다치게 할 만큼의 접지력이 발생할 경우 잔디가 뽑히고 흙이 파이면서 선수는 안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인조잔디에서는 이러한 완충 작용이 없고 접지력은 더욱 우수하기 때문에 발 자체의 피로도도 천연잔디보다 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조잔디에서 적정한 접지력은 흔히 풋살화라고 불리는 TF, 정말 많이 양보해서 아식스나 미즈노, 그리고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 같은 둥근 형태의 스터드입니다. 꼭 풋살화나 원형 스터드 축구화를 신으세요. 겨울에 축구를 하면 차에 내린 직후에 경기를 하면 괜찮은데 꼭 한 30분 쉬고 축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몸이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그때는 발도 같이 얼게 되는데, 이때 급하게 급제동,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발의 데미지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가게 됩니다. 고통도 훨씬 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보온에 신경 쓰고 쉬는 시간에 쉬시다가도 경기 10분 전부터는 다시 몸을 푸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추운 겨울일수록 골절 등의 부상 위험도가 매우 올라가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반드시 다시 몸을 어느 정도 녹이고 들어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정 안되면 심판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겁니다. 네 번째는 축구화가 너무 작거나 큰 경우입니다. 축구화를 꼭 맞게, 즉 작게 신는 이유는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축구화 안에서 발이 노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뭔가 접지력에서도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킥을 찰 때도 손해를 보는 느낌이라 발에 꼭 맞는 축구화를 신는 것을 선호했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발이 260인데 신발을 260으로 신는 작은 신발을 뜻합니다. 더군다나 그 작은 축구화를 바로 앞서 말씀드린 비만한 몸으로 스터드가 뾰족한 FG를 신었습니다. 아주 종합 선물 세트였죠. 급 점거나 급 방향 전환 시에 모든 스피드와 체중이 발에 실리게 됩니다. 이때 FG 축구화의 스터드는 거의 밀림 없는 접지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스터드와 축구화는 정지합니다. 하지만 저의 비만한 몸은 가속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밀리게 되는데, 이때 모든 하중이 발, 특히 엄지발가락으로 집중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한 번의 감속만으로 발톱이 멍들고 빠지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은 당연히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것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5에서 10mm 큰 축구화를 신는 방법입니다. 발의 치수는 A4 용지에 발을 대고 그리고 그것을 자로 재면 됩니다. 앱도 있는데 인식률이 좋은 편이 아니라 그냥 발을 대고 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경험과 연구에 의하면 확실히 추운 겨울 발이 얼었을 때도 발톱에 데미지가 덜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약간 큰 축구화를 신는 방법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축구화 안에서 발이 놀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화와 발 사이의 공간이 생기게 되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도 작은 축구화보다는 약간 큰 축구화가 낫습니다만, 급정거, 방향 전환을 할 때 축구화 안에서 발이 돌아다니는 것을 느끼게 되면 경기 중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계속 밀리는 느낌이 나니까 추진력에도 손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발목과 무릎의 부상 위험도도 높아지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축구에서 킥과 슈팅은 매우 파워풀하면서도 매우 섬세한 기술입니다. 킥 연습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구화를 조금 큰 것을 신게 되면 뭔가 발의 세밀한 컨트롤이 약간 둔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운동화를 신고 킥을 차거나 더 나아가서는 등산화를 신고 킥을 차보시면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킥을 찰 때 공과 지면 사이로 발을 아주 예리하게 집어넣어야 하는데, 축구화가 약간이라도 크면 당연히 신경이 쓰입니다. 저희 팀의 누군가는 이를 킥 손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표현을 빌려 쓰겠습니다.
축구화가 크면 킥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축구화가 작거나 너무 꼭 맞는 것을 신으면 급정거 시에 발톱에 모든 하중이 집중되어 발톱이 멍들고 빠지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큰 축구화를 신으면 발이 축구화 안에서 놀게 되어 추진력과 킥 손실, 물집 등의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는 경기력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몇 년간 고민하고 연구해 본 바로는 자신의 발에 맞는 적정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적정한 사이즈란 발톱이 안 빠지면서 킥 손실, 가속, 감속에는 손실이 없고 물집이 생기지 않는 적정의 길이. 적정의 사이즈를 찾는 방법은 발 길이를 실측한 다음 그 길이에서 1cm를 추가합니다. 저는 발 길이가 260mm이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축구화는 270mm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깔창과 양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1cm가 적정합니다. 그 이상 큰 축구화는 발이 너무 놀고 그거보다 작은 축구화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 1cm 큰 축구화는 발이 안 노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정한 사이즈라는 측면에서 볼 때 1cm 큰 축구화가 가장 적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아이템을 장착하면 딱 축구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즉 발톱은 안 다칠 만큼 내부 공간이 적정하면서도 발이 안에서 놀지 않는 상태입니다. 딱 좋은 상태죠.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아이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논슬립 깔창입니다. 논슬립 깔창은 평균적으로 뒤에 소개할 논슬립 양말에 비해 가격은 30% 정도 비쌉니다. 하지만 논슬립 깔창은 깔창을 빼고 넣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축구에 미친 사람들은 축구화를 여러 개 돌려 신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깔창을 매일 바꿔서 들고 다니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논슬립 깔창을 빼먹고 못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축구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내용인데 축구화는 인솔, 아웃솔, 어퍼, 힐컵, 미드솔, 스터드 등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축구화가 만들어질 때는 모든 것이 하나의 통일된 기획으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스피드에 특화한 축구화의 경우 모든 것이 경량화와 접지력 증가 같은 하나의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논슬립 깔창을 쓰게 되면 축구화마다의 고유한 감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은 논슬립 양말입니다. 논슬립 양말의 장점은 하나하나의 양말이 논슬립 깔창보다 가격이 평균적으로 저렴합니다. 또 깔창으로 살릴 수 없었던 축구화 고유의 순정 깔창을 온전히 활용하면서도 축구화 안에서 발이 노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축구화마다의 고유한 감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논슬립 양말은 현재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을 이용하셔도 되고 이번에 저희 사커 튜토리얼 채널에서 만든 사커 튜토리얼 국대 논슬립 축구 양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잠시 저희 논슬립 양말을 왜 이렇게 제작하였는지 설명드리자면 먼저 사커 튜토리얼의 콘텐츠처럼 양말 자체의 기본에 충실한 양말입니다. 여기서 양말 자체의 기본이란 양말이 가지는 고유의 역할과 성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양말의 퀄리티가 우선 좋습니다. 축구 양말로서의 적정한 두께, 약간 도톰하면서 발을 안정감 있게 감싸주는 느낌, 그러면서도 전체 고무가 들어가서 오래 신어도 쫀쫀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일부 논슬립 양말의 빡빡한 느낌과는 많이 다릅니다. 또 건조기를 돌려도 내구성이 좋고 보풀이 일어나지 않으며 오래도록 뽀송뽀송합니다. 그리고 논슬립의 경우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저희는 최고급을 지향해서 원래는 특허받은 특정 논슬립 패드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 내부 실험과 회의 결과 특정 패드보다 오히려 실리콘 패드가 논슬립력이 더 우수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특정 패드가 양말 내부에 장착되었을 경우 물집이 더 많이 잡힌다는 의견과 사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말 내부보다는 외부에만 실리콘 패드를 부착하였고 가장 부하를 균형 있게 받을 수 있는 육각형 그리고 국가대표를 상징하는 태극기 자수가 들어가서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합니다. 태극기 자수는 국대를 상징하기도 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미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논슬립 축구 양말을 만들고자 하는 저희 팀의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또 저희 채널을 상징하는 축구공 로고만 깔끔하게 고급 자수로 새겨 넣었습니다. 또 깨알같이 슈팅이나 킥의 임팩트 시에 스윗 스팟을 양말의 두께로서 표현해서
연습하면서 킥의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이 역시 저희 팀이 구독자 여러분의 축구 실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스펙으로는 우선 전체 고무원사로 짜져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쫀쫀한 착화감이 우수하고 밑바닥은 두툼한 재질이라 땀을 잘 흡수하고 폭신폭신합니다. 그리고 발등 위쪽은 메쉬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통기성이 우수합니다. 또 축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양말의 길이는 축구하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하프삭스로 제작되어 축구에 있어서 근본을 중시하였습니다. 가격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 생산 원가와 구독자님들에게 질 좋은 론슬립 축구 양말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 가격, 그리고 저희가 이 채널을 지속할 수 있는 가격 등을 고민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상대적으로 타 업체들의 최고급 론슬립 양말 가격보다는 약간 싼 14,90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은 축구하고 나서 발의 피로도와 통증을 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좀 더 안 아프게 행복하게 축구하실 수 있겠죠? 아울러 저희 채널에서 제작한 사커 튜토리얼 국대 논슬립 축구 양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축구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초보자나 아마추어들이 축구를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